1장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여러분들은 응용 프로그램, 즉 앱을 개발하게 되는데 결국 앱은 하드웨어를 구동하기 위한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가 구동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두 번째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메모리 관리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메모리와 그리고 데이터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만든 코드를 컴파일하고 그리고 실행하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주얼 C샵은 .NET 환경에서 개발이 진행돼요. 따라서 이 .NET 환경에서 특히 .NET 프레임워크 클래스 라이브러리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미 컴퓨터, 노트북, 그리고 휴대폰 이런 하드웨어 장비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하드웨어는 인간이 하는 것보단 빠른 계산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이미 슈퍼컴퓨터는 초당 수천조의 명령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중국에서 만든 TN2라는 슈퍼컴퓨터는 초당 33조 이상의 연산을 수행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하드웨어가 빠른 속도를 갖고 있는 이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게 됩니다. 참고로 구글이라는 회사는 10의 100승 만큼의 연산을 수행한다는 의미에서 구글에서 어원을 가져왔습니다. 자, 대부분의 제품과 서비스들은 매년 비용이 상승하고 있어요. 즉, 가격이 상승됩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률도 있을 거고, 그리고 제품과 서비스에 들어가는 고정 비용이 있을 겁니다. 그 고정 비용에는 원가가 있을 거고, 재료비가 있고, 그리고 인건비가 있을 겁니다. 자, 대부분의 제품과 서비스들은 이와 같이 매년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나 반대 방향으로 전개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자, 컴퓨터 통신 분야입니다. 특히 하드웨어 비용은 매년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자, 이거를 대표적으로 설명한 사람이 골든 무어라는 사람이 1960년대에 무어의 법칙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무어의 법칙은 컴퓨터 회로 성능은 18개월마다 2배씩 빨라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 기간 동안, 특히 2000년대 초반까지는 이 무어의 법칙이 어느 정도 적용이 됐어요. 그렇지만 이 무어의 법칙은 2000년대 중반에 깨지게 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 마냥 허브 셔터라는 사람은 이제 공짜 점심은 끝났다 라는 말로 이런 환경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무어의 법칙은 18개월마다 2배씩 상승한다. 즉,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18개월마다 가격이 50%씩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렇지만 2000년대 중반, 후반 이후부터는 이젠 반도체 성능의 향상에 한계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CPU 회사는 하나의 칩의 성능, 즉 기술을 개발하는 대신 여러 개의 칩을 병렬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성능을 높이는 전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칩에서 성능을 개선하는 것보다는 칩 여러 개를 병렬적으로 처리해서 성능을 개선한 효과를 보이게끔 하자는 거죠. 자, 이로 인해서 최근의 어플리케이션, 즉 응용 프로그램들은 멀티스레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PU의 코어, 자, CPU에는 여러 개의 코어가 있습니다. 최소한 4개, 8개, 최근에는 16개까지 있네요. 자, 이러한 코어의 성능을 얼마만큼 균형 있게 그리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 최근의 응용 프로그램, 앱에서 지향하는 방향이 되고 있어요. 자, 이전에 얘기를 했던 것 마냥 C샵의 프로그래밍 방법론은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를 채택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이러한 멀티스레드에 최적화된 언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C샵 언어는 이 멀티스레드를 강력하게 지원하는 언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자, 우리가 얘기를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 앱. 자, 이것은 같은 얘기입니다. 자, 대부분의 IT 서적에서는 응용 프로그램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최근에는 앱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강의에서는 앱이라는 명칭으로 통일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앱은 프로그래머가 지시한, 즉 코드, 소스 코드에 나와 있는 이 지시문을 통해 갖고 하드웨어가 어떠한 액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앱의 역할입니다. 자, 앱이 수행되는, 즉 하드웨어에서 수행되는 과정들을 이 그림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인풋, 입력 장치가 있을 거고 출력 장치가 있을 겁니다. 이 사이에 컴퓨터 하드웨어가 존재를 해요. 그 하드웨어 중에서도 CPU 쪽과 그리고 주변 장치, 이렇게 나눠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입력한 마우스, 키보드, 입력한 값이 램이라는 메모리 속에 상주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램에 있는 것, 즉 응용 프로그램 또는 응용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응용 프로그램이 잠시 저장되는 곳, 램 메모리가 되겠죠. 응용 프로그램의 실행 파일을 실행하게 되면 응용 프로그램은 이 램 속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CPU 속에 있는 컨트롤 유닛이라는 게 있어요. 램 메모리 속에 있는 응용 프로그램, 이 내용의 일부를 순차적으로 가져오는 역할이 컨트롤 유닛에서 하게 됩니다. 즉, 이 컨트롤 유닛은 어떠한 연산, 즉 CPU에서 연산이 되는 이런 것들을 모두 통제하는 역할을 해요. 따라서 컨트롤 유닛은 램 메모리에서 뭐를 가져와야 되고, 입력 장치에서 뭐를 갖고 와야 되고, 그 출력 장치로 뭘 보내고 다시 받아들일지, 이런 전체적인 것을 통제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앱으로 돌아가고 램 메모리 속에 앱, 프로그램이 저장되면은 컨트롤 유닛은 순차적으로 하나씩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계산이 필요한 부분들은 이런 ALU라는 이 영역으로 보내게 되죠. 즉 ALU 영역은 연산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즉 더하기, 빼기, 나누기, 크다, 작다, 이것은 컨트롤 유닛의 지시를 받아서 ALU가 처리를 하는 거죠. 결국에는 계산은 모두 ALU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계산하는 과정에서 임시로 나온 결과가 있습니다. 중간 결과. 그것은 컨트롤 유닛의 통제를 받는 레지스터 메모리에 저장을 하게 돼요. CPU에 보면은 아주 작은 메모리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레지스터 메모리 공간이에요. 하드디스크 또는 램에 비해 이 레지스터 메모리는 CPU 내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에는 컨트롤 유닛의 지시를 받아서 어떠한 액션이 취해야 될 걸 메모리 유닛에서 가져오고, 그것들 가운데 계산이 필요한 부분들은 ALU에 보내고, 그 결과를 컨트롤 유닛에 다시 전달하는 것,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어떠한 중간 결과가 필요하다, 중간 결과를 만들어냈다 라고 한다면 레지스터 메모리에 잠시 저장해 놓고, 그리고 컨트롤 유닛은 램 메모리에 있는 응용 프로그램의 다음번 액션을 읽어오고, 그 읽어온 거를 연산이 필요하면 ALU에 보내고, 그리고 중간 결과가 레지스터 메모리에 올라가고, 이런 것이 쌓아지면은 컨트롤 유닛은 레지스터 메모리에서 그 결과를 가져다가 화면에 출력하게 됩니다. 자, 이 구조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든 응용 프로그램은 램 메모리로 간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입력 장치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는다. 받은 것을 컨트롤 유닛에 순차적으로 보내고, 이 컨트롤 유닛은 필요에 따라서 계산이 필요하면 ALU에 보내고, ALU에서는 그 결과를 컨트롤 유닛에 보내고, 또는 임시 저장, 즉 중간 결과가 나오면 레지스터 메모리에 올려놓고, 그리고 컨트롤 유닛은 다시 다음번 액션을 읽어다가 ALU 그리고 레지스터와 함께 연산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메모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앱을 개발하면서 메모리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돼요. 자, 우선 여기에 하드디스크가 있네요. 하드디스크 이 원판을 내부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구역을 나누는 섹터, 즉 트랙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트랙이 있고, 그리고 어떤 트랙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일 위에 있는 아주 작은 조각들이 있어요. 이 조각들, 이게 지오메트리컬 섹터입니다. 여러분들이
변수를 정의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만든 변수는 이 지오메트리컬 섹터 안에 저장이 됩니다. 자, 원판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직선 형태로 나누어 놓게 되면 이러한 모양을 갖추게 됩니다. 메모리는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즉, 첫 번째는 주소 영역, 두 번째로는 데이터 영역. 모든 메모리는 이 두 개의 영역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 주소에 데이터 값을 저장할 수도 있고 어떤 특정 주소에 있는 값을 읽어올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이 하드디스크를 포맷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빠른 포맷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섹터들은 그대로 유지하고 이 안에 있는 지오메트리가 섹터 내에 있는 이 값들을 모두 초기화를 시킵니다. 초기화라는 말은 0으로 만든다라는 거죠. 이게 빠른 포맷입니다. 자, 로레벨 포맷이 있어요. 자, 빠른 포맷에 비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자, 로레벨 포맷은 이 주소 값을 모두 다시 정리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로레벨 포맷을 하게 되면 중간에 파손된 섹터가 있을 경우에는 그 섹터를 건너뛰고 다음번 섹터로 주소 값을 순차적으로 배치를 하게 됩니다. 정리를 해보게 되면 빠른 포맷은 주소 값은 그대로 두고 이 주소 값에 대응되는 데이터 영역에 있는 값들을 모두 0으로 초기화하는 것. 로레벨 포맷은 이 주소 값도 순차적으로 다시 정렬을 시키는 것. 물론 이 안에 있는 데이터도 0으로 초기화가 되겠죠. 자, 여기 있는 그림. 이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게 될 그림이 될 겁니다. 메모리는 두 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주소 영역, 두 번째는 실제 데이터,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데이터 영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달간 817호 주소가 되겠죠. 그리고 요게 종이에 있는 것처럼 종이 상단에 있는 바코드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소 영역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영역은 8달간 817호에 있는 사람 또는 물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종이로 얘기를 한다면 바코드 아래에 있는 여기에 내용물, 이게 데이터 영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포맷을 했을 경우에 로레벨 포맷을 하면 이 8달간 주소를 전부 다 0부터 다시 시작하게끔 만드는 것. 그리고 바코드인 경우는 바코드를 순서대로 다시 정렬을 하는 것. 그리고 데이터 영역, 빠른 포맷을 했다. 그러면은 주소 영역은 그대로 두고 이 안에 있는 사람을 바꾸거나 물건을 교체를 하는 것. 용지로 얘기를 하면은 여기 안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문서 내용을 모두 지우는 것. 자, 이렇게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이렇게 메모리 구조, 주소 영역과 데이터 영역이 있을 때 이 변수에 대한 이름을 지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코딩을 하면서 설명하겠지만 이 변수 이름이라는 것이 또 있어요. 변수 이름은 견출지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817호 앞에, 문 앞에 있는 명패와 동일해요. 즉, 컴퓨터는 이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값, 이것을 읽기 위해서는 주소 영역을 통해서 접근을 합니다. 컴퓨터는. 그렇지만 프로그래머는 이 주소 영역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 주소 영역에 상대되는 이름, 즉 프로그래머가 읽을 수 있는 이름, 프로그래머가 붙여놓은 이름, 이 메모리에 대해서 붙여놓은 이름을 가지고 이 데이터 영역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정리를 해보게 되면 메모리는 두 개의 영역으로 되어 있고 컴퓨터는, 하드웨어는 이 주소 영역을 갖고 데이터 영역에 접근하는 것. 프로그래머는 주소 영역을 모르기 때문에 프로그래머가 만든 변수 이름을 가지고 이 데이터 영역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컴퓨터는 내부적으로 0과 1로만 연산을 하게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행 파일을 만들게 되면 실행 파일들은 모두 0과 1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기계 언어가 됩니다. 자, 0과 1로 이루어진 기계 언어. 자, 이것을 가지고 하드웨어를 구동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0과 1로만 갖고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이 비트를 8개 단위로 묶어놓은 것이 바이트가 돼요. 이 바이트는 문자를 기록하는 기본 단위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볼까요? H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키보드로 여러분들이 H를 누르게 되지만 키보드에서 H를 누르는 순간에 컴퓨터는 이 H에 대응되는 약속된 숫자 값을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키보드로 H키를 누르지만 컴퓨터는 104번이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값들은 ASCII 코드에 정의되어 있어요. 자, ASCII 코드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키보드의 자판 이런 것들을 상대되는 숫자 값으로 연결을 해 놓은 것들입니다. 자, 여기 보이는 것 마찬가지 H라는 소문자가 있어요. ASCII 코드 테이블에서는 이 H를 104번이라고 지정을 해놨습니다. 따라서 키보드로 H를 누르게 되면 104번이 인식되는 거죠. 컴퓨터가 104번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104번 10진수로 보게 되면 104인데 2진수로 보게 되면은 011010000 즉 8개의 비트로 이루어진 1바이트로 104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104를 2진수로 풀어놓으면 이러한 숫자 값이 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바이트는 문자를 기록하는 기본 단위가 됩니다. 자, 이 기본 단위를 이루어 갖고 메모리의 주소 값을 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자 하나를 기록하고 싶다. 그러면 캐릭터 타입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캐릭터 타입 2에 대응되는 주소 값이 배정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데이터 영역에는 여러분들 키보드로 입력한 A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정수형 타입으로 변수를 정의를 했다 라고 한다면 4바이트 크기에 대한 메모리를 만들게 됩니다. 이 4바이트 크기 내에 주소값을 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 영역에는 여러분들이 입력한 10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롱 인티저도 4바이트예요. 즉 메모리 4바이트 크기를 갖고 있고 주소값은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데이터 영역은 334 숫자 값이 들어가 있네요. 더블 8바이트 즉 8바이트 크기의 메모리를 가져와서 주소 영역에 주소 값을 넣고 그리고 이 데이터 영역에 소수점이 있는 실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각각의 크기별로 주소 값이 배정이 된다. 즉 캐릭터는 1바이트 주소값 그리고 이 정수형은 4바이트 주소값 이 롱 인티저 주소값.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이 주소값은 하드웨어가 배정해 놓은 주소값이 되게 됩니다. 자, ASCII 코드 테이블 다시 한번 볼까요?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여러분들 키보드에서 어떤 키를 눌렀을 때 그 키에 대응되는 숫자 값을 컴퓨터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H인 경우는 104 그리고 E인 경우에는 101 그리고 여러분들이 엔터 키를 누르게 되면 엔터 키에 대응되는 숫자 값 13이 컴퓨터에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가 이 엔터 키 13을 인식을 하고 여러분들이 엔터 키를 눌렀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ASCII 코드 테이블에 가장 첫 번째는 null이 들어가게 됩니다. null.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 입력되지 않았다라는 의미. 거기에 대응되는 숫자 값은 0이 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ASCII 코드 테이블로 숫자를 인식을 한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들이 대문자와 그리고 소문자 각각의 숫자 값이 대응되는 숫자 값이 다르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문자 A인 경우에는 대문자 A 키를 눌렀다 키보드에서 그럼 숫자 값 65가 컴퓨터에서 인식이 됩니다. 소문자 A를 눌렀을 때는 97이라는 숫자 값이 컴퓨터에서 인식이 되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해 보게 되면은 문자를 기록하는 기본 단위 바이트다. 그리고 해당되는 타입별로 이 바이트 크기를 조각을 내놓는다. 그래서 조각 내놓은 그 주소 값에 대응되는 데이터 영역에 해당되는 정수형, 롱 인티저, 더블 타입의 값들이 이 데이터 영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비트, 바이트, 그 다음에 필드가 나옵니다. 필드. 자,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비트는 0과 1의 조합. 0과 1의 조합. 그리고 바이트는 이 비트가 8개가 모인 이진수의 집합. 이 바이트는 숫자를 인식하는 기본 단위가 된다. 아니, 문자를 키보드에서 나오는 문자를 인식하는 기본 단위가 된다. 만약에 제인 경우, 대문자 제인 경우, 자, 이거를 이진수로 곱해서 10진수로 바꿔보면은 74가 됩니다. 74. 그 74가 어디 있나 볼까요? 여기 있네요. 74. 여기에 제2에 해당되는 문자가 정의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하나의 문자를 저장하는, 문자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바이트, 8바이트. 자, 이런 것들이 모이게 되면 하나의 의미 있는 단어가 됩니다. 이 의미 있는 단어가 필드가 되는 거죠. 필드. J-U-D-Y. 주디. 이게 필드가 됩니다. 문자열이 되는 거죠. 하나의 문자로부터 여러 개의 문자들이 모여 있으면 문자열이 됩니다. 문자열. 그리고 숫자 값도 될 수가 있어요. 숫자 값. 자, 예를 들어서 이 필드, 예를 들어 보면은 김밥을 만들 때 사용하는 재료에 해당됩니다. 여기에는 소세지, 여기는 계란, 그리고 여기는 김, 그리고 여기는 당근. 자,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것들이 레코드에 해당됩니다. 레코드. 자, 각각의 재료들을 서로 다른 타입들을 갖고 있는 재료들을 모아놓은 것. 이것이 레코드가 돼요. 아마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 레코드 또는 객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레코드들이 모여지게 되면 파일이 됩니다. 파일. 자, 이런 계층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바이트로부터 필드가 되고 필드에서 레코드가 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아스키 코드 테이블은 미국 표준입니다. 즉,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키보드, 즉 그 키보드에 있는 키들에 대응되는 숫자 값을 지정해 놓은 것이 아스키 코드 테이블입니다. 그렇지만 한글과 같이 다국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 아스키 코드 테이블 체계로는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스키 코드에서는 각각의 문자들을 8비트, 즉 1바이트로 표현을 했지만 다국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 1바이트 갖고는 부족하게 되죠. 그래서 2바이트 집합으로 만든 것이 유니코드 문자 집합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는 이 유니코드를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자, 참고로 비트 컴퓨터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비트라는 것은 컴퓨터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얘기를 합니다. 8비트인 경우는 8비트 용량만큼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자, 앞에서 얘기를 보게 되면은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컨트롤 유닛이 레지스터 메모리에 있는 값들을 8비트씩 가져다가 처리를 할 수 있는 것. 이게 8비트 컴퓨터입니다. 자, 32비트는 레지스터에 있는 값. 이것을 32비트씩 꺼내와서 연산을 하게 되는 것. 대부분의 최근에 많은 프로그램 컴퓨터들이 쓰고 있는 64비트. 자, 이것은 레지스터에 있는 값들을 64비트씩 컨트롤 유닛이 가져다가 연산을 수행한다는 의미에서 64비트 컴퓨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컴퓨터가 구동할 수 있는 어떤 액션을 지시문과 명령문을 통해서 소스 코드에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작성된 소스 코드에 따라서 컴퓨터가 구동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C#, 그리고 C++, 자바, 이런 것들을 고수준 언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수준 언어, 저수준 언어, 이것은 언어가 성능이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저수준인 경우에는 하드웨어에 근접한 언어, 즉 하드웨어에 근접하다는 말은 0과 1,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되겠죠. 고수준 언어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통상의 언어와
유사하다는 의미에서 고수준의 언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 체계와 동일하게 가져가는 것들이 이런 고수준 언어입니다. 반면에 저수준의 언어는 컴퓨터 하드웨어, 즉 기계에 적합한 언어, 이거를 저수준 언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하드웨어는 저수준의 언어로만 구동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작성한 이 C#, C++, 자바 이런 언어로 작성된 고수준의 언어를 하드웨어가 인식할 수 있는 저수준의 언어, 즉 기계 언어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자, 이것을 컴파일러라는 툴을 통해 갖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고수준의 언어를 기계 언어 같은 저수준의 언어로 변환해 주는 것, 이것을 컴파일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작성된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게 되면 0과 1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기계 언어 파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게 확장자가 .obj. 자, 이걸 갖고 하드웨어가 구동되게 되는 거죠. 자, 이와 반면에 스크립트 언어가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HTTP, 그리고 HW가 아니고요. HTML 파일. 자, 이런 것들은 인터프리터 언어입니다. 컴파일러가 필요 없이 여러분이 작성된 스크립트 언어를 그대로 컴퓨터 하드웨어가 구동되게끔 하는 것. 이거를 인터프리터 언어입니다. 자, 인터프리터 언어는 속도가 빠른 반면에 컴파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되면 그 오류는 건너뛰고 실행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작성된 코드, 이거를 최종적으로 실행 파일까지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 자, 문서 편집기, 여러분들은 비주얼 스튜디오를 쓰겠지만 문서 편집기를 통해서 컴퓨터가 어떤 동작을 해야 될지 지시문과 명령문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작성된 소스 코드, 자, 이거에 더해서 다른 쪽에 있는 모듈들을 가져와야 돼요. 모듈들을 가져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든 소스 코드만으로 부족해요. 그거를 전처리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처리. 네임스페이스, 이건 나중에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 있는 모듈들을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만든 소스 코드에 삽입을 시켜주는 것, 이거를 전처리 과정입니다. 이 전처리 과정이 끝나면은 컴파일 과정이 있어요. 자, 컴파일 과정의 최종 목적은 OBJ, 확장자가 OBJ 코드를 만드는 겁니다. 보이는 것과 같이 0과 1의 조합으로 되어 있는 기계 언어로 바꾸는 과정. 자, 이 과정, 비주얼 스튜디오는 이 과정을 원스텝으로 처리를 합니다. 즉, 전처리 과정과 컴파일 과정을 동시에 비주얼 스튜디오는 수행을 하게 돼요. 만약에 컴파일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됐다, 그러면 절대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오류가 발생되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야 돼요. 자, 수정된 과정, 이것이 끝나게 되면 오류가 없는 오브젝트 코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오브젝트와 그리고 전처리 과정에서 외부 모듈을 삽입한 부분이 있어요. 이 삽입한 모듈을 실제 물리적인 파일을 끌고 옵니다. 여기 전처리 과정에서는 외부 모듈에 대한 주소를 집어넣는 과정이고, 그 주소에 따라 링크하는 과정에서는 실제 물리적인 파일을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만든 오브젝트 파일과 뭉쳐서 합쳐서 빌드해서 실행 파일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것은 빵을 만드는 과정과 유사해요. 여러분들은 재료를 갖고 빵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그 빵을 만들 때 콩팥이라든지 아니면 생크림, 이런 것들은 외부에서 가져와요. 어디서 가져와야 될지 이것을 주소를 삽입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빵이 제조 공정이 정확한지 컴파일 과정을 해요. 만약에 빵을 만드는데 실수를 했다, 그럼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자, 빵을 만드는 과정이 이상 없이 끝났다, 문제 없이 끝났다, 그러면은 이 링크와 빌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빵과 그리고 콩팥과 그리고 외부에서 만든 모듈, 이런 것들을 합쳐서 베이킹, 즉 굽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굽는 과정이 링크 앤 빌드입니다. 링크라는 말은 외부 모듈을
가져와서 붙인다는 것. 빌드라는 말은 실행 파일로 만드는다. 이런 의미에서 빌드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면 이 실행 파일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하드웨어를 구동하게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실행 파일이 아닌 라이브러리 파일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인터프리터 언어들은 컴파일러로 만든 앱에 비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즉, 컴파일 과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성된 코드를 바로 컴퓨터에 다운로드해서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HTML 파일 만들 때도 마찬가지죠. HTML 파일 만들고 바로 웹브라우저에서 띄우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인터프리터로 만든 스크립트 언어는 컴파일된 코드보다 느리게 실행되고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술이 발전해서 이러한 인터프리터 언어도 컴파일로 된 코드와 마찬가지로 빠른 속도로 실행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어요. 다음은 .NET 프레임워크입니다. 이전에도 얘기했다시피 C샵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언어입니다. 즉, 마이크로소프트 환경, 즉 윈도우즈 OS에 최적화된 언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를 써서 C샵으로 작성됐든 베이직으로 작성됐든 C++로 작성됐든 자, 어떠한 언어로 작성됐든 .NET 환경에서 제공되는 여러 개의 자원들을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다는 말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물론 다른 플랫폼, 유닉스라든지 애플의 iOS 자, 이런 것들을 썼을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NET 코어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NET 환경에서 C#, 베이직, C++로 작성했을 경우에는 .NET 환경에서 제공하는 모든 라이브러리들을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NET 기술 얘기를 하면서 공통 언어 런타임, 즉 CLR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CLR은 가상 머신 위에서 동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가상이라는 것은 실제 물리적으로 존재를 하지 않지만 머신, 즉 컴퓨터, 이거를 설치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VMware라는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VMware는 비록 여러분들이 윈도우 10에서 OS를 쓰고 있지만 만약에 애플의 OS를 쓰고 싶다. 이 경우에 소프트웨어적으로 가상 머신, 즉 애플의 iOS를 설치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설치된 OS를 사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 이게 VMware입니다. 즉, 여러분들 물리적으로 실제 머신은 윈도우 10을 쓰고 있지만 가상의 머신, 즉 애플의 iOS를 이 윈도우즈 환경에서 설치를 해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이게 VMware라는 가상의 머신 소프트웨어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비록 C샵으로 프로그램했다고 하더라도 또는 베이직, C++로 작성됐다고 하더라도 현재 사용 중인 운영체계, 윈도우 10, 그리고 하드웨어, 이걸 숨겨놓고 앱을 컴파일하고 실행을 해주는 것. 이게 CLR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운영체계와 하드웨어를 숨겨놓고 중립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든 코드를 컴파일하고 실행해 주는 것. 이거를 CL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CLR에 의해서 관리되는 코드를 관리 코드, 매니지드 코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비주얼 스튜디오를 써서 C샵으로 작성됐든 베이직으로 작성됐든 J샵으로 작성됐든 C++로 작성됐든 어쨌든 컴파일 되면은 이 컴파일된 결과는 이 CLI라는 내부 구조로 들어오게 됩니다. 각각의 언어에 맞게 작성된 코드를 컴파일해서 컴파일된 결과, 즉 OBJ 파일이 되겠죠. 그것을 .NET 환경이라는 CLI 이 환경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환경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1차적으로 플랫폼, 즉 여러분들 사용하고 있는 OS에 관계없이 중립 언어로 바꿉니다. 자, 중립 언어로 바꾼 것을 CIL이라고 하고 있어요. 즉 CIL이라는 언어로 중립 언어로 바꾸게 됩니다. 윈도우즈 OS에 관계없는 중립 언어로 바꾸게 되는 거죠. 자, 이 바꾸게 된 것,
바꾼 걸 갖고 CLR 이 런타임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여러분의 플랫폼에 맞는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든 코드를 1차적으로 플랫폼에 관계없는 중립 언어로 1차적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바꾼 결과를 여러분 플랫폼에 맞게 다시 실행 파일을 만드는 과정, 이게 .NET 환경 속에서 CLR 이것이 하는 역할이 됩니다. 자, .NET 환경 속에서는 이와 같은 라이브러리들을 여러분들이 가져다 쓸 수 있어요. 이 수업을 통해 갖고 이 프레임워크에 있는 일부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하는 방법들을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파일을 만들 때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해 갖고 프로젝트 파일을 만들 때 프레임워크 버전을 선택하는 부분이 있어요.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는 .NET 프레임워크 4.7.2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 프레임워크 버전에 맞는 라이브러리를 가져다 쓸 수 있게 됩니다. .NET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C#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레임워크 클래스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 자, 이 클래스 라이브러리에 있는 클래스들을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자, 이 클래스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전문가들이 테스트하고 튜닝되고 그리고 소비자인 여러분들이 바로 쓸 수 있게끔 빌드된 형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C# 프로그램 언어를 잘 쓰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클래스 라이브러리에 있는 클래스를 어떤 걸 가져다 쓰느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앱의 성능과 품질이 결정됩니다. 자, 12페이지 전처리 과정과 빌드 과정, 이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C# 언어로 작성된 코드가 있어요. 이 코드에서 .NET 프레임워크 클래스 라이브러리에 있는 특정 클래스를 링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삽입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삽입을 할 때 주소를 삽입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처리 과정에선. 그 주소가 네임스페이스라는 이름으로 삽입을 하게 됩니다. 결국엔 네임스페이스가 클래스가 있는 주소에 해당되는 거죠. .NET 클래스 라이브러리에 있는 특정 클래스의 주소, 이것을 네임스페이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성된 코드에 네임스페이스를 삽입하는 것, 이걸 전처리 과정입니다. 자, 삽입된 것과 함께 여러분들이 작성된 코드를 컴파일하게 돼요. 컴파일하게 되면 다음은 링크 단계가 있습니다. 컴파일하고 난 이 오브젝트 코드와 앞에 전처리 과정에서 네임스페이스, 즉 특정 클래스의 주소를 삽입한 부분, 이 링크하는 부분에서는 그 주소에 해당되는 실제 클래스들을 가져오는 역할이 이 링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 소스 코드에 있던 네임스페이스의 주소에 있는 실제 클래스들을 가져다 링크하는 것. 링크하고 난 다음에는 빌드하는 부분이 있죠. 빌드하고 난 다음에는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NET 프레임워크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C# 프로그램 하는 것. 이제 다음 강의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1장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